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 내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민주당 의원조차 믿지 않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도 공개 일정 소화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부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탈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원칙 하명 좀 하실 건가요? 다만 전날 부결 이후 당 지도부와 회동한 만찬 자리에서는 앞으로 당내 의원들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내부 단합을 호소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 같은 노력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 사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준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나온 찬성표 최소 17표는 누군가 당권 싸움을 위해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읽혀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 싸움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러한 당내 분란의 요소는 당권이거든요. 반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이탈표에 대해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방탄국회 비판이나 불체포 특권 폐기 공약을 뒤엎는 데 불편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내부를 전했는데 들어보시죠. 소위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또는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 당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굉장히 넓게 깊게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균열이 당분간 불가피한 전망인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부결이 된 데 대해서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도 민주당에서 나온 이탈표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야당 의원 최대 38명이 이 대표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성어 현의 살수를 언급하며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아침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방탄의 철갑옷은 이미 뚫렸다며 이젠 진실의 문 앞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데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책임이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못 걸렸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든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 또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다만 대통령실 인사검증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동일체 막장 시스템에 예견된 참사라고 보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TF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혜택, 검찰 출신 인사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과 함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한동안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거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 의혹이 거론됩니다. 이번 영장에 포함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할 일을 담담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정치적 탄압이라던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검찰이 이번 대장동과 위례 사건, 성남 FC 의혹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그런 사례가 흔치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장동 사건에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만배 씨 진술 등 향후 수사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 측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핵심 의혹이 범죄 사실엔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김 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현재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정 의혹 입증과는 별도로 일단 검찰은 본건이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이들 혐의부터 먼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9일입니다.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건데요. 이 기간 안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기나 추가 영장 방침도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4명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정의용과 서훈, 노영민, 김현철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서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또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 전 실장에겐 이런 서 전 원장과 공모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나포 닷새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방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범죄는 우리 형사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문제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엄연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검찰이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무시했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는 데 실패하면서 1년 만에 부실검증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공직자의 1차 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 모두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을 거쳤음을 사실상 인정했는데도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합니다. 요직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공모 당시부터 정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경찰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검증의 칼이 무뎌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가족 관련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진실하게 답하지 않아 관련 문제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도된 2018년 11월엔 정 변호사와 한 장관, 인사비서관과 윤 대통령까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터라 이를 정말 몰랐겠느냐 시선도 팽배합니다. 만약 문제를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부실검증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 장관도 구조적인 문제로 알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을 인사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로 옮기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자신했던 인사검증이 1년도 채 안 돼 부실한 민낯을 드러낸 만큼 투명한 검증을 위한 인사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서면 사과는 내용을 강제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고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언어폭력 비중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학기 초중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9,796건으로 2학기까지 합하면 2만 건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언어폭력이 증가 추세인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매년 시행하는 전수조사를 보면 언어폭력은 10년간 해마다 30% 초중반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41.7%, 지난해에는 41.8%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신체폭력 비중도 10% 안팎에서 대면 수업 이후 13.3%로 늘었는데 반면 금품 갈취는 10년 전인 2013년 10%에서 지난해 5.4%로 스토킹은 9.2%에서 5.7%로 줄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만 했는데 내일부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내일부터 폐지되는데 얼마 만에 해제되는 겁니까? 네,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됐으니까 2달 만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에 들어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의무가 없어지고요. 이 중국발 항공편은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제한했는데 이것도 해제됩니다. 앞서 항공편 증편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일주일 62차례에 제한됐던 중국발 항공편은 차츰 늘어 다음 달 중에는 한 주에 100차례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점차 완화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했고 17일에는 항공편 증편 제한을 풀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서서히 해제해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00여 명입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8일 이후 35주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1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오전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21명이 작은 부상을 입었고 한때 상행선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사고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우터널을 나오자마자 발생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관광버스 8대와 화물차 1대 등 모두 9대가 관련된 사고로 파악했습니다. 모두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친 거로 보고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크다 보니 수습까지 1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상행선 전차선이 통제되면서 사고 지점에서부터 뒤쪽으로 수킬로미터의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터널 부근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중에 상습 정체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뒤따르던 차가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해 앞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이 터널 안에서 차량 6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1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오늘 사고 역시 정체 현상이 빚어진 상황에 뒤따르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적으로 추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화면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생각보다 많이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무소속까지 합하면은 민주당 의원 169석에다가 무소속까지 합하면은 6석 해가지고 전체 부결표가 단 한 표의 이탈표가 없었다라고 네. 한다면 175표가 나왔어야 예. 됩니다. 그쵸. 부결이 175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38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효 기권표도 사실상 이제 가결 던지진 않았지만 어떻든 이제 부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소극적 찬성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뭐 아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상했던 것에 상당한 이제 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 표결 한 2, 3일 전부터 무효표가 상당히 좀 나올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좀 돌긴 돌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어떻든 압도적 다수로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고 충격적인 그런 이제 표 결과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데 모아봤습니다.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행여라도 지금 차기 공천을 생각해서 현 지도부로는 내가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위험하겠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나선 거라면 뭐 그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당의 분열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칠 일이 될 텐데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 발언이라든가 충분히 의견들이 이제 교류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뭐 그런 의견이 없다가 이게 표로서 딱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거는요. 예. 그냥 우연히 합쳐져서 합산된 그런 숫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3, 3, 5, 5 교감을 이루어진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뭐 누가 한두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것도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지만 그러나 뭐 의원들이 자신의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각각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합산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뭐 자율투표에 맡기기는 했지만 이 대표가 이전에 계속 뭐 꽤 많은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원내에서 또 단속이 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살아있는 거지요.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을 지금 다 부정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봤었을 때 양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양심 세력이 상당히 살아있음을 국민들께서 안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장동 사업을 할 때 50% 플러스 한 주를 가졌잖아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한 주의 의미는 뭐냐면 민간 땅을 강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 땅이 한 600만 원 시가가 갔거든요. 국가가 수용을 하면서 270만 원, 8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수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뺏긴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그 땅을 강제 수용을 하죠? 공권력을 가지고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공익이 됐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랬다가 분양주택으로 바꿨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바꿨을까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땅을 한 주를 더 가지고 공권력으로 수용을 하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업자한테 바꿔주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 좌천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 일을 왜 본인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국회의원들이 못할 리가 없지요. 저는 뭐 공천권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이러한 아주 원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의 판단을 어제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일부에서는 당권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내에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원래 야당은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득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야당이 야당답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이게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주장하시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수사 총량으로 보나 수사 규모로 보나 수사 기간으로 보나 수사의 건수로 보나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로지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당내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 이번에 표결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더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처지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톤 다운 시켜가지고 이 상황을 냉정하게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오로지 수사와 기소권에 의지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하면 국정에 잘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야당의 역할을 이제 지혜롭게 좀 찾아 나가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수사와 기소에 의해서 검찰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적 죽이기다 그랬고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렇게 했어요. 네.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번에 판단은 이러한 정치적인 대응이 잘못됐구나. 사법 대응을 사법적으로 해야지 정치적 대응을 하는 거가 잘못됐다라고 의원들께서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반란표가 나온 것이지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이걸 정치 문제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이론 한 푼 취한 적이 없다. 먼지 한 톨 먹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믿게 하려면 본인이 이 방탄의 철갑옷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본인이 더 떳떳하게 대응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 대한민국 국민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갔지 않습니까? 옛날에 권성동 의원께서도 오해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채용 비리 때문에 강원랜드. 본인이 이게 나 그거 안 받겠다 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청해 가가지고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한 떳떳한 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야당의 169석의 정말 초대형 야당의 당대표고 대권 후보입니다. 지낸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정치적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기소 독점권 가지고 다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사건이 너무 광대하고 큽니다. 대장동에서부터 성남 FC에서부터 백현동 지금 아는 것도 많잖아요. 너무 광대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보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마치 야당 탄압이고 정적 죽이기라고는 프레임으로 가져간 것 자체를 민주당 의원들께서 판단을 제대로 하신 거죠. 저도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 생각만이 답이고 내 생각만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더더구나 그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국정 운영이라고 한다면 일방통행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보십시오. 자기 편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부 숙청해버립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줘, 유승민 전 의원 몰아내줘, 나경원 전 대표 무릎 꿇리죠, 안철수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 협박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생각을 인정은 안 합니다. 그것도 자기 편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4분인가 기소를 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를 하죠. 아니,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저 살인마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세상 전지에 대한민국 청와대 고위공직을 지낸 분을 기소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고 전 정권뿐만 아니고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사람 수사 기소권 동원해가지고 검사 여러 수십 명, 검찰 수사관 여러 수백 명, 300군데를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나올 때까지 털어댑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 공권력, 수사권 기소권이라고 하는 국가 형사권을 행사를 할 때는 최소 필요 조건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위에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사 규모, 수사 기간, 수사 건수, 수사 규모로 볼 때 누가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불송치 무혐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고 누구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무딘 칼날을 들이댄다면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검찰공화국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수사 기소권을 통한 국정 운영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법치예요. 법치가 바로 서야 돼요.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너무도 많은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진 거잖아요. 찬성하거나 부표를 던진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늘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게 인권, 평화 이런 거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사람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아니하고 그 사람들 압송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기소하는 건데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더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밀으세요. 그리고 끌고 가셔야 돼요. 진짜 세워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 거예요. 이러한 범법적 혐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의 방탄의 옷을 입고 당대표의 이 철갑옷을 입고 지금까지 버틴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훼손된 거예요.
이거를 검사하고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비난할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공개 일정이 있었어서 백브리핑 영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입장을 좀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그림 말고요.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 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원칙하면 좀 하실 건가요?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검찰은. 지금 표결된 숫자만 보면 10표만 더 넣으면 이제 영장 심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가 떠밀려서 영장 심사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예. 이게 국회에서의 어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라는 것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두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 그 상황에 의해서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최악의 그림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뭐 SNS 상에서 이제 그 부결표 또는 가결표 그다음에 저기 기권표, 무효표 던진 분들이 이제 색출한다고 지금 SNS에서 막 이제 그러고 있던데 저거 한다고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도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오히려 좀 나서서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지혜를 모으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측근도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뭉치는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비명계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 흐름 사이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고 어떻든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이제 법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법치라는 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차고 넘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300번 이상 했고 뭐 하시라니까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에 대해서는 안 하냐 말입니다. 안 하냐고. 안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잖아요. 더더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백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께 죄라면 죄다라고 자백을 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말씀을 하시려면 들이대는 사법적 기준과 잣대가 공정해야 된다. 불평부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증거를 들이대면은 모른다 그러고요. 또 그 분리하면 화제를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어제 의원들 투표한 거에 대한 색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뭐 문자 폭탄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르마를 잘 타줘야지요. 저는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100%는 지킬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론 한 푼 취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법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적 대응을 할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였던 분이 법치를 지금 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지금 깡그리 지금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인데 국회의원의 판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판단도 지금 현재 수용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판단도 무시하는 분이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정치적 대응이 아닌 아까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그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랬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법치에 대한 개념으로만 가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일정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의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아마 인사검증 과정을 좀 고치는. 제가 그 지금 현재 이제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사실 법령을 개정을 해서 인사관리정보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만 고쳐가지고 국회 우회를 해가지고 시행령 고쳐가지고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을 시켜서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인사 참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말하자면 정순신 방지법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그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인사검증에 대해서 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 대통령실 또 경찰청장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 표명을 하시던데 저분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요. 다 알고 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좀 너무 해도 너무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사검증도 받아봤고 인사검증도 해봤습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인사검증하는 그분들은 완전 전문가거든요. 이분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직접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인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자기가 본인이 다 써서 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이외의 내용은 모를 거면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어내가지고 쏘갔다면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왜 둡니까?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 왜 둡니까? 인사검증 대상자가 제출해서 내는 자료 외에 별도로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사검증 대상자가 인사검증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사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여기 안 적은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오히려 역으로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이 역으로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묻습니다. 네. 그런 걸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른다. 그래서 전부 모든 책임을 정순신 이분한테 지금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분들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말로 트레이드 마크가 돼간다.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순신 씨 피해자는 말하자면 학업을 중단해가지고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남겨놓고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떡 댕깁니다. 이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검증을 못했는데 그렇게 똑똑하던 국회에 오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 한동훈 장관이 왜 이것만 모릅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이. 이것만 모르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비겁한 자세와 태도는 보이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을 리 없다라는 그럼. 말씀이신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주시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문제 있거나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거 바꿔야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분명한 것은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과정에 이러한 학폭을 비롯해서 인사검증이 문제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이거 이번에 혁신해야 돼요. 근데 네. 이 부분은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도 계속 조국 같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전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또 다른 정부가 가더라도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본인이 얘기를 안 해주면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시스템을 촘촘히 더 정비를 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인사검증 대상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인사검증 그 서류에 허위 사실을 쓰거나 또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조직을 두는 겁니다. 인사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는 거예요. 마치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세상 전체에 왜 국민 세금 가지고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인사검증 업무를 왜 합니까? 인사검증 대상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둬가지고 사람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모면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피해자는 날개가 꺾여가지고 지금도 자신의 꿈은커녕 지금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그 학교 폭력이 서울대학교 입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서류는 제대로 제출됐는지, 감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점은 제대로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합격이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지. 계속 모른다 그러면 인사검증 시스템 왜 둡니까? 아마 아니, 민주당에서는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뭐 피해자가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토론하고는 본질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이 시스템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 직계 가족들에 대한 소송 여부가 있었느냐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이렇게 묻는 항목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또 새로운 항목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 보강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직자가 우리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지 이번 같이 이러한 그 부실 검증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과 또 불쾌감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알고도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또 당연히 정치 공세를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일정 부분 묻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사람이 한둘이 다 아니고 사람이 159명이 죽어 나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책임 안 집니다. 지금 보세요. 책임질 것 같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경찰청장은 법무부로 넘기고 그다음에 저기 뭐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인사기획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전부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니 전 의원님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구청장도 구속이 됐고 다 법적인 그 최일선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먼저도 책임을 물었지요. 이제 정치적인 책임하고 법적인 책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정말 꼼꼼히 안 챙겨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검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검사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 검사입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거기도 검사가 하고 있고 최종 책임자는 한동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입니다. 전부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검증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봐줄 거 봐주고 빼줄 거 빼주고 설마 이게 뭐 알겠나 하고서 밀어붙이다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게 검찰공화국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부 요직은 전부 돌려막기 하면서 검사들이 독차지하는 그런 검찰공화국이 이미 부지부식간에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검찰공화국이라고 계속 이재명 대표부터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랬어요. 아마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그 얘기를 안 나왔을 거예요. 검사를 아무리 갖다 넣어도요. 그중에서 꼭 가야 될 장소, 꼭 필요한 인재, 수사와 관련되거나 이 법으로서 반드시 판단이 요한 곳만 가 있지 다른 데 어디 그렇게 많이 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인사검증할 때 옛날 문재인 정부의 민정도 검사들 경찰들 가 있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검찰공화국으로 포장하는 것은 뭐 정치 공세니까 뭐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 중에 일당 100, 일당 1000 이러잖아요.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공기업까지 시작해서 정부 부처의 상급 이상, 경찰 경무관 이상, 군 중령 이상 전부 다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일당 여러 수백만 됩니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한 명만 하더라도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검증 작업은 공직기관 비서관이 합니다. 전부 검사예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거 제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부패공화국이 됐었을 텐데 부패공화국보다는 검찰공화국이 낫지 않습니까? 한번 맡겨봐 주시든지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이 온화하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하늘에 어제보다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남부지방은 무척 포근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연일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영동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산불 등 화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에 바람이 불면서 대기질은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인천과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광주 16도, 포항 17도 예상됩니다. 3일절인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나 눈이 약하게 오겠고요. 이후로는 한동안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